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56강되겠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345페이지에 있는 함수 데코레이터, 그리고 406페이지에 있는 상속, 그리고 이전에 실수로 건너뛰었던 최대값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강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책의 본문으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모두 보시고 나서 괜찮으셨다면 교보문고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예스24 등의 책을 구매하신 곳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단순하게 한마디로 배우는 상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 모양 기호는 플러스라고 부르고 더하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호이다. 이걸 사용하면 양쪽의 것을 더하면 된다라는 것도 그냥 한마디로 배우게 되고요. 요건 그냥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이고 증명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그냥 외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미분 적분을 하면 요렇게 되는데 증명은 생략하겠고 종류별로 나눠서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외워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증명의 난이도가 활용의 난이도보다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외워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가시거나 다른 공학과를 가셔도 미분 적분은 그냥 외운 공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푸는 경우가 많고요. 수학과 같은 곳이나 이제 직접 들어가야 그 공식들이 나온 배경을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함수 데코레이터와 상속은 기본적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전혀 보실 일이 없고요. 데이터 수집을 할 때도 작정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는 이상 전혀 볼 일이 없습니다. 웹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관리를 하실 때는 보실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활용할 때는 그냥 프레임워크가 시키는 대로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C++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업무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 들어가서도 5년 넘게 상속이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GUI 개발을 하면서도 몰랐고 모바일 개발을 하면서도 몰랐고 웹 서버 개발을 하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매뉴얼에 써있는 대로 개발만 하면 되니까요. 이후에 정말 잠깐 이유도 없이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하는 게임 엔진을 다룰 때 사용하는 코드들이 조금 패턴적이고 특이해서 이래저래 살펴보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상속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았고, 그때 이제 디자인 패턴 책 같은 것을 보면서 보았던 최소 지식의 원칙이라든지 하는 규칙 등도 조금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것을 앞으로 1, 2년 내로 이해하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학년 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4학년 막판에 가서나 이제 디자인 패턴을 배우면서 상속이라든지 등을 활용하는 내용을 이제 그때서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데코레이터는 대충 이런 거구나, 상속은 대충 이런 코드로 하는구나 까지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등은 이후에 수많은 예지라든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보시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지 등을 패턴으로 찾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데코레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에 지금 화면과 같은 플라스크의 코드를 보면서 잠깐 나왔던 이 골뱅이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데코레이터입니다. 데코레이터는 대충 어떠한 함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처리를 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활용해서 만들면 함수 데코레이터라고 부르게 되고, 클래스를 활용해서 만들면 클래스 데코레이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함수 데코레이터만 엄청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데코레이터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냥 정직하게 이름을 데코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코레이터라는 이름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고 내부에서 어떠한 함수를 리턴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코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고 그냥 함수를 리턴을 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테스트용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은 그냥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사용을 하면 테스트라는 걸 호출을 했을 때는 안녕하세요를 그냥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규격화된 형태로 이 함수에 어떤 처리를 지정을 하고 싶다면 이 데코레이터라는 쪽에서 미리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데코레이터로 이 테스트라는 녀석을 감싸고 그냥 테스트라는 이름을 덧씌우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테스트라는 함수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미리 어떤 처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코드를 처음 보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 코드인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미리 확인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코드가 바로 앞쪽에 골뱅이 데코레이터라고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붙여주게 되면 그냥 이 테스트라는 함수를 데코레이터로 감싸서 실행한 다음에 테스트라는 변수에 넣는 완전히 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이전과 같은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되게 황당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아까 코드를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골뱅이 기호를 활용하는 코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파이썬 데코레이터를 치셔서 예제를 더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코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함수를 감싸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플라스크 코드를 볼 때는 여기에다가 괄호를 하고 어떠한 매개 변수도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어떠한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넘버에 100이라고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 코드도 굉장히 황당한데 외부에 데코레이터를 하나 더 감싸주시고요. 여기에서 저 넘버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또 리턴을 사용을 해서 이 데코레이터를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겹 더 감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외부 데코레이터로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코드로 변경을 하고 이 내부에서 저 넘버라는 매개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코드를 저장하고 상콤하게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미리 어떤 처리를 진행합니다 100이 나오고 이 함수에서 실행 결과였던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때는 한 겹만 감싸도 되지만 하나 더 할 때는 한 겹을 더 감싸야 된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이 내부에서 한 겹을 더 감싸게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냥 골뱅이가 써 있으면 이건 함수를 어떤 함수로 감싸서 조금 더 미리 어떤 처리를 하거나 정보 등을 저장할 때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코레이터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후에 플라스크라든지 쟁고라든지 아니면 이외의 데이터 관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보시면서 그때 이 데코레이터가 뭐하는 녀석이고 대충 이러한 패턴으로 쓰는구나를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상속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가진 어떤 것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진 클래스를 일부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하는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클래스가 어떠한 체상이 부모 클래스를 무조건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에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몇 가지 함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보고 내부에는 패스 키워드만 입력을 하고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부모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B하고 점을 찍으면 수많은 메서드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메서드들을 만든 적이 없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메서드들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뭐 부모만 하고서 점을 찍어도 여러 개의 메서드와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 중에 MRO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을 해보게 되면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의 상속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보게 되면 이 부모 클래스라는 녀석은 따라 올라가 보니까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최상위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녀석이 가진 함수라든지 속성이라든지 등을 모두 물려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든 적이 없어도 이러한 함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엔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화면에 움직이는 무언가라는 클래스를 게임 엔진 쪽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내부에는 초기화라든지 화면의 출력하기라든지 화면에서 움직이기, 물리적인 움직임,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등이 잔뜩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상속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3D 모델을 넣어서 초기화를 하게 되고 특정 키를 입력을 했을 때 움직이거나 공격을 하게 구현을 하기만 하면 이외에 아까 언급했던 화면에 출력되는 것이라든지 화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든지 물리적인 움직임이라든지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를 처리하는 것들은 모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구현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상속에 대해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떠한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는 어떠한 클래스 이름 뒤에 함수 호출하듯이 괄호를 열고 닫아주고요. 여기에다가 부모 클래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의 MRO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자식 부모 오브젝트로 이어지는 계층도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자식이라는 녀석은 부모를 상속받고 있고 이 부모라는 녀석은 오브젝트라는 녀석을 상속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에서 어떠한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내부에서 안녕하세요 등을 출력을 하게 했을 때 이 자식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C하고 점을 찍었을 때 테스트라는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식에게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준 적이 없는데요. 부모로부터 그냥 상속을 받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면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외에 상속에 관련된 자세한 코드 내용은 책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책을 보셔도 현재 단계에서는 이걸 언제 쓰지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 번씩은 입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상속을 만났을 때 뭐 직접 칠 일은 없겠지만 이게 대충 뭐 그런 코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 코드를 봤을 때 그걸 꿰뚫는 어떠한 패턴 같은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코드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고요. 강의에서는 그냥 요 정도가 상속이다 라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 조절이 완전히 실패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록에다가 뭐 적당한 숫자를 이러한 형태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반복문을 돌려서 최종적으로 프린트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출력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먼저 풀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뭐 변수로 앞쪽에서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뭐 요즘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SK 같은 회사에서 아니면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그냥 앞에서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정답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못 풀었는데요. 면접 때 보는 문제들이 이제 유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정답률이 현재는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처음 보시면은 컴퓨터공학과 4년을 나와도 풀기 힘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풀기 힘든 문제니까 지금 56강까지 보셨는데도 잘 못 풀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에는 이 목록의 가장 앞에 있는 값을 넣어줍니다. 이어서 반복을 돌면서 만약 목록에 있는 i번째의 요소가 최소값보다 더 작다면 이때는 최소값에다가 최소값을 넣어줍니다.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최소값보다 더 작은 최소값이 들어왔을 때 그 최소값을 i로 변경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어서 이 i가 더 크다, 내가 알고 있는 최대값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최대값이라는 변수를 지금 확인한 i라는 값으로 교체해 주기만 하면 지금 이 간단한 코드만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주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최대값은 273이 나오고
최소값은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직접 풀어보셨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처음 직접 풀어보시지 못했다면 이 코드를 그냥 외워서 여러 번 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 책의 본문 강의도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좀 게으른 편이라서 강의를 녹화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전체 내용도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책이라든지 또 다른 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